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선 아파트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 2번 쓰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2번 쓴다. 네. 그다음에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는 또 2월 10일자로 또 바뀌었거든요. 네. 개정돼 가지고 엄청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계약금 입금 확인 꼭 할 겁니다. 100% 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보셔야 된다. 그러면 계약서와 계약금을 5월 9일 전에 확실하게. 네, 입금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세무법인 리치 대표님이시죠. 이장원 대표 세무사님 모시고 2026년 세금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또 어제 밤에 막 갑자기 뭐 유튜버랑 뭐 세무사들 뭐 세무조사했다고 네. 기사가 막 떠가지고 밤 사이에 막 사람들이 막 누구냐고 막 그러는데 다행히도 저희들은 네. 아니었다는 거. 저도 안부 전화 받고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뭐가 막 댓글이 달리게 뭐지 해서 봤더니 세무조사 당했다면서요 해가지고 아니라고 제가 어제 급하게 올렸는데 사실 뭐 이제 뭐 세무조사 뭐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사실 지금 부동산 얘기 중에서 세금이 완전 지금 큰 이슈가 돼버렸어요. 어찌 그렇죠. 보면. 네.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기로 한 걸 이제 일시적으로만 잠깐 좀 풀어주겠다. 뭐 이런 맞아요. 그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세무사님이 오늘 좀 네. 편안하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5월 9일 이후로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과가 되는 건 맞는 거죠. 맞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9일까지 뭐 계약을 해야 되냐, 뭐 아니면 뭐 잔금이냐, 뭐 이걸로도 이제 복잡할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원래 잔금일 기준이죠. 잔금일 기준이었는데 이제 너무 기간이 얼마 없으니 정부가 이제 2월 12일 날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죠. 나와서 이제 이거 너무 짧다. 그러니까 이제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쓰면 네. 약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 기간 동안에 이제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좀 기간 봐줄게.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가 우선 좀 쉽지가 않다. 어.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 업무 처리가 이제 14일 정도 걸리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실무에서 많이 해보니까 진짜 빠른 시군구청은 뭐 3, 4일이면 해줍니다. 요즘. 진짜 네. 속도 빨리 처리해 주시니까 그래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또 3, 4일 만에 해줄 줄 알고 했는데 그럼 큰일 5월 나죠. 10일에 나오면 맞아요. 완전 큰일이에요.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저는 진짜 웬만하면 4월 중순이나 말에는 그래도 계약서를 써야 된다. 아무리 늦어도 네, 맞습니다. 넉넉하게는 한 3주 얘기하던데요. 맞아요. 네, 그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4월 중말. 항상 이 데드라인 걸리면 이제 그 시군구청에서 이제 고생을 좀 해주시죠. 야근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해주니까, 웬만하면. 처리를 좀 해주시니까 그게 좀 생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먼저 서둘러야 된다라는 거는 무조건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저도 웬만하면 이번에 다주택자분들이 어차피 지금 일반과세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제도가 바뀌어도 어차피 계속 일반과세 이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어차피 팔 거라면 파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계약서를 쓰는 건지 계약금을 보내야 되는 건지 이거 가지고도 또 싸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조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이제 유동적 무효니까 네. 그 전에 이거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금 입금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실무적으로 진짜 많이 펼쳐져요. 물론 이제 대표님도 네. 아시겠지만 입금을 먼저 받길 바라거든요. 이제 매도자는. 무조건.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다 보면 그 먼저 돈을 입금 받아버리면 이거 아니다 취소다 다시 돌려주고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청해라라고 하거든요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물어보던데. 알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저 한참 있다가 다시 연락 와서 자, 왜냐하면 이제 이런 관련된 이 조사를 실거래가 조사도 하지만 국세청에서 결국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보면서 계약금 입금됐고 이때 이렇게 됐네요. 근데 잠깐만 계약금 입금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받으셨네요. 유관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통보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이게 박살나면 모든 게 다 박살나 버리니까. 그러게요. 저는 그게 약간 염려돼요. 이게 근데 약정금 뭐 계약조로 해서 뭐 일부 받고 나중에 계약금으로 뭐 가름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쓰는데 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로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할 거면. 그래서 웬만하면 약정서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약금은 가계약서는
쓰겠지만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받고 그다음에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까지 제대로 계약금까지. 계약금 입금 확인 꼭 할 겁니다. 100% 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보셔야 된다. 그러면 계약서와 계약금을 5월 9일 전에 확실하게 네, 입금을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하면 어쨌든 양도세는 중간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문제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매도자는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매수자는 그러면 신경 쓸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주택자 거니까 산다. 이건 아니고 또 조건이 있잖아요. 뭐 맞아요. 무주택자냐, 1주택자냐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지역이니까 말 그대로 4개월 정도 기간이니까 그 전에 뭐 잔금 치러야 되고 그 외에 새로 설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토지거래하고 새로 설정된 데는 6개월 내에 잔금 치르는 건데 네. 핵심은 결국 세입자 껴있냐 안 껴있냐 이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입자 껴있고 뭐 그런 경우에 다주택자 판다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만 사실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해석하기로는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은 이제 무주택자만 취득하는 게 아니 무주택자만 취득할 수 있다라는 조건 같은데 다른 지역은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뭐 취득할 수 있다 이런 혼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예, 약간 혼선이 계속 유발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부 발표에서는 네, 무주택자가. 무주택자만 사라 이렇게 돼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4개월과 6개월만 그걸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세입자 껴 있으면 무주택자 요건이 그때만 들어가거든요. 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했었을 때 무주택자는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그것들을 혼선이 이제 상담하다 보면 많이 있으시죠. 복잡하네요 이게 또. 네, 맞아요. 다주택자인데 토호재 팔 때랑 또 그냥 1주택자가 토호재 팔 때랑 뭐 이게 또 막 다른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정리를 좀 잘 알아보고 하셔야 네. 중개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본다.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게 그럼 다주택자의 분양권이랑 입주권 들어가냐? 그럼 분양권 입주권 들어간다고 말을 했다. 보도 자료에는 한 글자도 없는데요. 한 글자도 없다. 근데 그게 딕션으로 말은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의 개념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주택으로 본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는 권리 2개 있고 집 하나 있는데 이 맞습니다. 집 하나를 때도 다주택자 물건으로 취급한다.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그럼 오피스텔을 왜 말을 안 해주지? 오피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오피스텔 없어요? 네, 제가 아직 찾아본 바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취급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 양도소득세니까 네. 분명 오피스텔도 거주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카운팅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걸 팔 수 있는 사람으로 봐주느냐 세입자 끼인 걸로 2년간 연결해 주는 걸로 네. 근데 뭐 그걸로- 어차피 토호재랑 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음. 오피스텔은? 맞죠. 근데 네. 오피스텔이 다른 주택으로 하나 껴있고 다른 주택을 팔 거예요. 그러네. 이게 너무 복잡하다. 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도 이거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야. 왜냐면 설 연휴가 그 다음에 막 껴버리니까. 네. 이것도 아마 뭐 알아볼 시간이- 추가적으로 뭐 나오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야,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분들이 지금 최근에는 뭐 어쨌든 이거 너무 뭐 걱정되는 것도 있고 막 복잡하니까 우선은 뭐 팔려고 하는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하여간에 5월 9일 전에만 그냥 계약서만 쓰고 계약금만 받으면 뭐 어쨌든 고민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피스텔을 팔든 뭘 팔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매수자는 가능하면 무주택자인 분만 사는 게 좋겠네요. 네, 어느 괜히 여기서 조건에서는 네,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대출 자체가 또 어차피 대출 규제도 분명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무주택일 때도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오피스텔 갖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봐줄까? 그- 그게 정말. 그것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이 오피스텔로 시작하면서 이제 월세 수입 벌거나 이런 생각을 좀 할 텐데 그걸 갖고 있는 분이 갑자기 그러면 주택수 하나가 카운팅돼서 당신은 무주택자 아니까 안 된다. 요거 정립을 이제 좀 빨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청약에서는 무주택자인데 또 집 살 때는 또 유주택자로 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주택 취급하지 않을까요? 양도소득세니까 거의 100% 사실은 취급할 것 같아요. 만약 기준을 한다면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주택수를 따질 네.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네, 왜냐면 결국은 다 중과세냐 아니냐 여부니까. 근데 이제 계약 거래 자체는 또 그렇죠. 네. 이거는 또 취득세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라서 이게 사실 매수자 입장에서 양도세랑 상관없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복잡하네. 뒤늦게 보니까 조건 위반이다 그러면 갑자기 매도자에게 중과세가 그럼 나오는 건가?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런 그럴 수도 얘기가. 있겠네. 네.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관은 없는 건데. 네.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뭐 무주택자한테 팔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유주택자한테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당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게 계약이 될 무효되는 것 건가요? 같아요. 네, 그러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거지 계약이 무효가 될 수가 있나?
계약무효가 아니라 그냥 중과세가 돼버려요. 그러면 5월 9일 전에 팔았는데.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야 이거 뭐지?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무주택자라는 판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님 집에 주소만 뒀었는데 어머님이 주택이 한 채 있었어요. 그러면 잠깐만 나 무주택자인가? 세대를 또 같이 합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중개사님들이 물론 다 알고 이제 이 정리를 해줄 것이냐 여부인데 야, 이게 약간 사고 많이 세법의 나겠다. 용역이네. 근데 왜냐하면 예전에 2017년도부터 중과세 때 해석의 여지가 많았을 때 피해 보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제 보수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세금을 경험해 본 거로선 갑자기 중과세 맞아버리면 너무 황당할 것 같은데. 야 거기다 이게 또 바로 안 나오고 또 몇 년 있다 나올 몇 년 거잖아요. 있다 또. 나와서 한 1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매수자가 무주택자가 아니었으니까 요건이 위배됐으니 당신은 다주택자 상황에서 5월 9일 이후에 잔금 치렀으니까 중과세다. 상당히 요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매도자는 무조건 그냥 뭐 팔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맞아, 매수자가 맞아. 진짜 명의가 아무것도 없는지 깨끗한 무주택자인지를 혹시나 엄마네 집에서 세대가 같이 합쳐져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어야 되나요? 근데 정말 제가 이런 유사 사례로 중과세 맞은 적이 배우자가 몰래 투자한 거예요. 오피스텔에. 그런 것도 있겠죠. 주택수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이 이제 이번 달 말에 시행령에 이제 문구가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온 대책으로는 해석해서 말씀드리지만 법 문구 나오면 그때 정확하게 다시 해석해봐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법으로 이제 바뀐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게 매수자도 결국에는 5월 9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월 9일 전에 잔금 치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가장 확실한 거고. 아주 어렵지 않을까 진짜. 그렇구나. 네, 그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5월 9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어쨌든 5월 9일 전에 잔금을 치렀어도 어차피 토지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있는 상태인데. 맞아요. 실거주까지 마치면서 공시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네. 쉽지 않죠. 어차피 안 되는 거네. 세입자 껴있으면 불가능하고. 불안하면 그럼 세입자 또 내보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원래처럼 그냥 세입자 내보내고 공실로 팔아야지 서로 이제 깔끔한 거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 거꾸로 세무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3월에 바뀌면 그때 보고 다시 결정하자. 계약서를 지금 쓰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토제만 해도 어차피 딱 기간이 이제 막 설 연휴 끝났고 하니까 토제까지만 우선 진행하시고 계약서 쓰기 전에 그 특약 문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매수자가 당연히 이제 무주택자인 걸 감안하고 뭐 이렇게 팔았다 이러게 돼야 되는 건데. 특약에 무주택자임을 뭐 이렇게 뭐 증명하고 뭐 어길 경우에는 뭐 책임진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국가 차원에서도 그걸 봐주진 않을 테니까. 근데 이제 요건이 위배 되셨네요. 그래서 중과세 갑자기 맞아버리면 이게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처분 조건부 매수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이제 1주택자인데 저 뭐 5월 뭐 언제까지 잔금 치러가지고 빨리 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할게요. 이런 거는 또 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 토제 제가 알기로 신청 날짜에 무주택자야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빨리 팔아버리던가 매수자가 팔고 계약서를 쓰던가 그런 조건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수자분들도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왜냐면 괜히 이러다가 내가 무주택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다면 어쨌든 이게 또 나중에 뭐 소송 같은 걸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특약 문구에 그거 쓸 것 같아요. 매수자가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혹시나 법의 해석에 의해서 중과받으면 그 세금 차액에 대해서는 내라. 근데 양도소득세법에 그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매수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게 양도가액에 얹어져서 다시 세금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복잡하겠다.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조건부 테러를 열어준 것 같기는 한데 야 저 조건을 맞춰가면서 중개를 하시는 중개사님도 미칠 노릇일 것 같고 매도자도 불안할 것 같고 그러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무주택자다 뭐 유주택자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오피스텔도 막 껴있고 하니까 입주권도 있고 분양권도 있고 오피스텔 100%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매수자가 액기치 못한 세대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대로 판별 못하면 그렇다고 매수자 보고 세금 공부하세요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쉽지 않겠다. 그러면 어쨌든 특약으로 어떻게든 뭐
가긴 가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간이 이제 뭐 3개월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하나 또 따지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조건 근데 이제 체크는 해보고 막 해야 되는데 와 진짜 뭔가 추후에 이제 엄청나게 해석에 논란이 생기겠구나. 네. 실무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 와, 그럼 매수자 갑자기 저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모든 분들은 매수자 당연히 무주택자라는 걸 가정하고 팔겠지만 아니 그거는 그 사람 말이고 그 사람 말이죠. 진짜 매수자 말이고 갑자기 아니면 매도자가 뒤집어 쓰는 조건이 그러네요. 그 중개사분들도 꼭 그 매수자의 좀 이렇게 주택수나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꼭 좀 체크를 좀 해달라.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 제가 봤을 때 매수자가? 네, 분명 카운팅 될 거예요. 매수자. 카운팅을 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해석이 나와봐야 그러니까 매도자는 주택수에서 파는 사람이니까 그쪽 카운팅으로 하는데 매수자는 분양권이랑 입주권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린다라는 건 그럼 지금은 우선 허가만 넣어놓는 정도. 네. 그럼 허가가 나온 거랑 이 세금이랑은 또 별개잖아요. 완전 또 다른 얘기죠. 허가가 나왔다고 해도 뭐 나중에 이제 뭐 국세청에서 부인당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별개니까. 별개니까. 어쨌든 뭐 허가 받는데 그래도 뭐 한 1, 2주 정도 이상은 걸리니까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시행령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 좀 가르마가 타질 것 같다. 그 요즘에 그 이런 다주택자 매물들 때문에 좀 급매가 나온다. 뭐 5월 9일 전에 좀 팔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도 많이 돌고 실제로 뭐 급매가 거래됐다 얘기들도 많은데 뭐 상담도 하시니까 실제 그 다주택자 분들이 좀 매물을 좀 정리하려는 그런 추세 그런 게 좀 보이나요? 아 좀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이제 이번 참 아니면 어차피 못 팔 것 같다. 네. 근데 무작정 그게 보유세 걱정 때문에 못 판다 이건 아니세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거래가 활발할 때 차라리 내놓자. 이럴 때 팔자. 이럴 때 한번 팔자. 네. 유동성 확보하겠다.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 보유세가 좀 걱정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말씀드리는 게 3년치 보유세 계산 한번 해봐라. 네. 어쨌든 이제 3년이라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냥 공동주택 가격 매년 한 7%씩 오른다 가정하고 그냥 3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혹시나 은퇴자다 그러면 은퇴로 벌어들인 수익이 이제 뭐 연금이나 이런 딱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 수익으로 이걸 낼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보시죠. 뭐 한 채를 뭐 정리하시던가 말던가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 네. 결국은 수치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막 감으로 뭐 예전처럼 뭐 하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 네. 주택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고 보유세는 예전에 세율 구간이 그대로니까 네. 요걸 좀 계산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래가 어쨌든 뭐 된다고 치고 이제 5월 10일부터는 어쨌든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에서도 이런 일들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때랑도 좀 비슷하게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우선 매물 잠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압도적으로 잠김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팔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아예 팔 생각이 없어서 그냥 가져가는 건가요? 아예 팔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증여. 뭐 이쪽으로. 증여로 간다 네. 차라리.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증여랑 지금 증여 패턴이 달라진 이유가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자녀가 받을 수가 없어요. 수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세금이 증여세랑 뭐 증여취득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예전이야 뭐 10억 정도니까 어떻게든 아둥바둥 받았는데 요즘 뭐 30억인데 어떻게 받습니까? 막 이런 경우도 많고. 네. 그거를 또 증여세를 부모님이 내주면 또 그거 증여세가 또 붙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붙잖아요. 네. 계속 붙으니까 세금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네, 그래서 있을 것 한 같네요. 채는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는 다주택자니까 요건 지켰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자 요건까지 봐야 되고 세입자 기간도 봐야 되고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그냥 3월 한 초중순쯤에 그냥 빨리 계약서 쓰고 그냥 좀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괜히 이게 끝까지 갔다가 차라리 괜히 여기서 깔끔하게. 사고 터지면 한 억 단위 이상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금액대가. 100% 이제 일반 세율의 2배에서 3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네, 네. 기본적으로.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가지고 양도 차익도 큰데 엄청 크죠. 네. 그렇다고 뭐 미래 시점에 떨어진 가격으로 세금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판 시점으로 어차피 그 가액으로 그렇죠. 계산하게 되니까 그러면 가산세 같은 것도 막 붙을까요? 붙죠. 아 무조건. 네. 어쨌든 너희 실수로 이제 세금이
부과된 거니까 더 내는 거야? 너희 실수란 표현이 이제 미칠 노릇이긴 한데 진짜. 아, 그렇구나.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주택 세금이 바뀌면 꼭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복잡한 것도 있고 그 회색지대가 항상 있잖아요. 네, 맞아요. 회색지대. 근데 그거를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고. 포도 자료에 좀 명확하게 나오면 좀 더 좋을 텐데 분양권이랑 입주권도 사실은 이번에 나온 2월 10일 보도 자료에 한 글자도 없었어요. 네. 근데 보자마자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어떻게 할 건데 한 글자도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담만 해도 지금. 네. 그러니까 제 밑에 세무사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대표님 전화 하나 끊고 나오면 부재중 전화가 3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런- 지금 예, 많다.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무언가 내가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할 때는 꼭 좀 세무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세무 상담 받는 걸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아까워서요. 근데 이게 몇 년 뒤에 가산세 붙어서 날라오면요. 이게 몇 천만 원, 몇 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거 보면서 예전에는 이제 매도자 관점으로만 세금 강의나 뭐 상담을 했었는데 요즘 매수자 당일 상담문이 엄청 많고요. 본인 무주택자인지 판단하는 거 분명 생길 것 같고 세입자. 네. 내가 무슨 세금을 알아야 돼? 뭐 이러는데 이 정책을 알아야. 왜냐면 사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전세 이미 경기도권까지 거의 전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월세 가격은 당연히 평균적으로 한 150까지 올라갈 거고. 그럼 세입자분들은 나는 어떻게 제스처를 취해야 되냐. 그 중에 또 이런 세입자 많으시잖아요. 주택 한 채 있는 세입자. 자기 집도 다른 데 있고. 임대를 주고 자기도 임차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냐. 이 경우의 수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세금도 이제 믹스가 좀 돼야 되지 않나. 네.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5월 9일까지 매도 매수자들이 지금 어쨌든 막 열심히 지금 뭐 집도 살려고 하고 팔려고들 하는데 이 안에서 세금이 가장 큰 이슈고 이 세금이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다음에 시행령 바뀌면 그때 꼭 좀 상담을 받고 무언가 처리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 얘기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법인 리치의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다주택자인데도 안 팔겠다. 난 굳이 안 팔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뭐 그런 거겠죠. 뭐 아무래도 똘똘한 두 채라고 말할 만한 뭔가 둘 다 내가 팔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이거 뭐 나중에 우리 애를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들고 가겠다라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증여도 요즘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증여. 정말 쉽지 않습니다. 증여 관련돼서 뭐 취득세, 뭐 증여세 지금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증여세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사실 이제 내가 받아야 되는 무상으로 받는 거니까 뭐 10%, 20%, 30%, 45% 이건 알고 계신데 증여 취득세가 사실상 상담하다 보면 독이에요. 증여 취득세. 이것 때문에 증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말 그대로 주는 사람, 증여자의 세대가 뭐 대부분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이제 자녀를 주는 게 네. 거의 뭐 99%의 패턴이니까. 그래서 그게 부모님이 이제 다주택자다. 말 그대로 주택수 2개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 주려고 하는 증여 물건에 이제 그 아파트가 다주택자인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 네. 그리고 시가 표준에 말 그대로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3억 원 이상이다. 그럼 받는 자녀가 취득세를 한 3배 더 내야 되죠. 취득세 지금 그럼 몇 프로를 내는 거죠?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3.8%, 네.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4%인데 이게 이제 12.4%와 13.4%로 바뀌죠. 자녀가 무주택자여도 그러니까 약간 다주택자 취득세를 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 번에 3주택 가장 최고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사실. 근데 취득은 결국에는 이제 자녀가 취득을 하는 거니까 자녀의 주택 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결국은 이제 증여자의 부의 이전,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제재를 주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 나왔을 때도 보도자료에 그게 없었어요. 이게 그럼 다주택자가 증여자 기준이야, 수중자 기준이야. 네. 저도 처음엔 당연히 수중자 기준이라 생각했어요. 매매취득세도 자기가 뭐 주택이 2개 있으면 세 번째 주택 취득할 때 그렇죠. 중과세 내리듯이 그래서 당연히 수중자 기준 아닐까 했는데 이게 추의 해석이 증여자 기준. 그러니까 주는 부모님이 주택수가 많은데 그거 하나 주려고 하면 자녀가 좀 약간 이게 좀 해석이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건 이제 자녀가 취득한 건데 그렇죠. 자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이건가? 그러니까 무주택 자녀한테 줄 때는 이제 그 13.4%를 내지만 그러니까 매도할 때는 뭐 그분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족이 아니면 된다.
가족이면 중과.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겠죠. 저가 양수도로 네. 차라리 엄청 싸게 주자. 네. 그럼 매매 취득세 내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냥 징여로 안 가자. 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3억과 30%보다 뭐 싸게 팔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걸 좀 활용을 했었어요. 말 그대로 법에 적힌 테두리를 그대로 활용한 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3억 원과 30%보다 아래의 가격으로 혹시나 거래를 했다. 뭐 10억짜리 이제 아파트인데 저가 양수도로 뭐 6억에 팔았다 자녀에게. 네. 그럼 3억과 30% 아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매 취득이지 않습니까? 6억에 내가 산 거잖아요. 네. 그럼 자녀가 무주택자면 6억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시가는 10억이니까 10억 기준 잡고 취득세를 일반 취득세를 냈었는데 너무 싸게 팔았어.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제 증여 취득세로 전체 내라고 개정 26년도부터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억에 대해서 갑자기 또 12.4% 나올 수 있어요. 그 웬만하면 증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그런. 취득세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증여세를 내잖아요. 맞아요. 증여세도 내고 증여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율이 되게 센데. 그러면 맞습니다. 증여세를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닌데. 하여간 증여 좀 하지 마라. 약간 부의 대물림이란 것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좀 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증여 취득세 때문에 사실 거의 못 해요. 근데 요즘에 뭐 증여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걸 감수하고서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진행한 것도 증여세랑 증여 취득세 하면 뭐 이런 식이 많아요. 증여세는 뭐 4, 5억인데 증여 취득세가 뭐 2억 5천. 네. 그러니까 취득세가 막 12.4% 내니까 감당을 못 하시는 게 있고 증여 취득세는 안 내면 등기를 못 옮기잖아요. 네. 근데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연부연납이라 그래서 처음 6조각 쪼개가지고 낼 수가 있거든요. 최대 5년간. 네. 그러니까 내가 벌면 좀 내서 쪼개서 내지. 근데 증여 취득세가 단번에 막 2억씩 나오니까 네. 와 2억을 내가 어떻게 내 지금 이런 자녀들이 좀 있으셨고 네. 그다음에 그 가능한 자녀의 케이스는 다 뭐냐면요 어떤 주택을 취득하려고 자금을 많이 모아놨었던 자녀들 근데 결국은 이제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취득을 못 하니까 부모님 걸 이제 받자 근데 막 6억 8억 내더라도 받겠다 이런 패턴일 때만 좀 가능한 그러면 제가 요새 궁금한 거는 어차피 증여를 한다면 취득세도 막 지금 너무 크니까 그냥 제3자한테 제값에 팔고 그 현금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주는 거보다 그래도 그냥 증여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그냥 양도세 내고 증여세 내고 하니까? 예, 그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팔고 나서 양도세가 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유동성 가지고 또 현금 증여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세금 내는 구조네라고 네. 해가지고 그냥 증여해주겠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세입자가 껴 있으면 이제 증여가 안 되니까. 토호제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녀가 와서 임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하죠. 실거주를 2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5월 9일에 이거랑은 또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다주택자인데 5월 9일 전에 뭐 증여를 하면 새끼고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매매 취득을 가야 되는데 네. 그럼 자녀가 실제 그러면 이제 토호제 받고 이제 그 거기다가 이제 계약서 쓰고 계약금 넣고 그러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의도 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녀에게 팔면 되지 않냐? 맞다. 그거 그 자녀한테 가능하다. 그냥 정확한 가격대로 네, 팔면 맞습니다. 네. 문제는 없다. 그 가격대로 팔면 된다. 근데 그 가격에 이제 증여 이슈가 생기면은 그것에 대한 해석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퀘스천이긴 하다. 네. 어. 최근에 그 뭐 기사 떴는데 헬리오시티 8억 싸게 팔린 게 있어가지고 막 완전 금매다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증여였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막 시세는 막 30억인데 갑자기 막 7, 8억 낮게 찍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능은 하죠. 증여성 거래로 네, 증여성 보이는 거. 거래인데 일부 증여세를 내고 감안하고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시켜가지고 법에 관련돼서 세금만 내면 돼요. 그러면 법에서 그렇게 관련된 세금 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 30억짜리를 한 명이 받으면 네. 3억과 30% 그게 얼마 못 낮추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자녀의 부부 말 그대로 공동 명의로. 그렇죠. 어. 그래 뭐 자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딸이다 그러면 사위 뭐 네. 이래 같이 넣어가지고 5대 하면 각각의 비율은 15억씩이거든요. 네. 여기서 각각 3억과 30%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럼 6억이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자녀까지 같이 주면 그러면 뭐 9억을 뺄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뭐 분산을 어떻게 그런 하느냐에 게 따라서. 합법적인 거야? 그렇죠. 법에 적혀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몇 억씩 막 6억, 7억, 8억이 싼 게 나오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이한 형태가 발생한 것 뿐인데 네. 그럼 결국에는 그런 거네. 약간 돈이 있는 자녀가 뭐 제값 주고 사면서 일부 법에서 정한 대로
약간 저가로 이제 양수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네. 네, 그나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거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막 부자들이 다 이런 거래 하고 있냐라고 막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불가능해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부자지 자녀가 부자인 경우가 별로 그런 없어요. 경우는 별로 없죠. 유동성이 별로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실천하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지금 무언가 어쨌든 5월 9일 이후로는 양도세 중과되니까 뭐 그때 뭐 증여를 할까 하는 것도 생각하시겠지만 뭐 미리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 건가요? 저는 종합부동산세 올해께 많이 부담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한 텀 지나고 하셔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이제 정책이 강화가 되면 네. 과거의 이제 패턴을 이제 보니 뭐 이제 과거랑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네. 가격이 일시적으로 해도 좀 빠지더라. 그러면은 차라리 빠지고 나서 세입자 나가면 그때 완전 공실돼서 순수 증여 자녀에게 해줄 거야. 왜냐하면 증여는 양도가 아니니까 중과세율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떨어진 상태에서 순수하게 자녀에게 증여할래. 지금 부담스러워하니까 자녀가 근데 가격이 막 뚝뚝 떨어지니까 좀 더 있다가 근데 자녀가 이제 가격이 떨어진 것과 별개로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란 마음이거든요. 네. 왜냐면 자녀도 계속 이 동네에서 자랐는데 자금이 없다고 이 동네를 다시 못 들어온다 그러면 좀 안타까우니까 네.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시점을 좀 뒤로 빼서 생각하신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세입자가 어차피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그때 가서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왜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없어야지만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안 받으니까 순수 증여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용을 안 받으니까 네. 그리고 자녀한테는 상담받고 이러는 거죠. 너 이제 한 내년에나 이렇게 세입자분 나가면 너 이거 증여받아야 되니까 자금 악착같이 모아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증여받은 물건, 그러니까 공실된 물건을 받으면 실거주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아니면 실거주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전세 주면? 네. 아, 그래서 그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 증여세 세금을, 내고 네. 막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 취득세 부분을 너가 마련해놔라. 네. 그거는 5월 9일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랑 아예 별개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도가 막 무작정 지금 안 팔려서 막 가슴 도곤도곤 하실 수도 있는데 차라리 한 호흡 좀 쉬었다가 네. 내가 이제 핵심은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낼 여력이 된다 그러면 증여 시점을 잡아도 네. 근데 자녀가 막 지금 취업도 못하고 이제 막 대학생이에요 이러면 좀 힘들고 그건 안 되고. 네. 근데 자녀가 좀 돈을 이제 벌기 시작했다 그러면 유동성 확보할 시간이나 이런 걸 따져봤었을 때 그래서 제가 3년치 종합부동산세 계산 한번 꼭 해보라는 이유가 재산세랑 같이 호흡 좀 길게 가져가신 다음에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에서 선생님 가족 환경을 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식이실 것 같다라고 이제 안을 주면 이제 5월 9일 이내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조금 가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판다고 해서도 또 답이 없는 게 팔면 어차피 이제 다주택자시니까 뭐 일반 과세를 맞아도 뭐 세금 뭐 20-30%또 내실 거고 그럼 받아서 이제 현금은 생겼는데 어차피 또 애들도 집 사게 해주려면 증여세도 내고 맞아요. 애가 또 그거 받아서 네. 취득세 내고 하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거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그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증여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굳이 막 5월 9일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좀 없을 수도 있다. 네, 경우의 수를 막 5월 9일이랑 데드라인에 막 넣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많이 따져봐야 돼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그 집 환경에 맞춰야 돼요, 결국은. 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마다 사실 증여세 상담할 때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선생님 돌아가시면 상속세 얼마다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증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의 플래닝을 짰었을 때 미래 줄어드는 상속세가 꽤 크거든요. 그럼 잠깐 그래 생각해보면 또 증여가 낫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렇게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그 증여를 좀 꺼려 하시는 이유가 괜히 이런 거 막 했다가 뭐 그 자금이 뭐 어디서 나왔니 뭐 세무조사 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거든요. 엄청 많죠. 증여하면 뭐 거의 100%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실제로도 그런 건지 그리고 이제 뭐 국세청에서 어떤 그 케이스들을 발표하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케이스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여. 아마 곧 또 증여세 세무조사 케이스가 곧 나올 건데 네. 최근에 12월 달에 있었던 세무조사 적발 사례 몇 개 말씀드리면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갈 거예요. 이제 뭐 이거죠. 이제 자녀가 연끌을 해가지고 주택을 샀다. 그러면은 야 너 그 모든 돈을 이론도 쓰지 말고 원리금 상환에 써. 그리고 내가 주는 엄마 카드 써.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엄마 카드. 네. 근데 엄마 카드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분명 생활비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태반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이제 자금성을 어떻게 이제 잡을 것인가 그걸 꼭 봐야 된다. 그거 보던데요. 그 뭐야 엄마가 뭔가 이렇게 그 애한테 좀 주고 그 다음에 애들 카드 사용력이 확 줄고 엄마 카드 사용력이 확 늘었다. 맞어요. 이거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본다. 네,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던데요. 그 연말정산 하게 되면 지금 연말정산 네. 시즌이다 보니까 그 본인의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시면 신용카드 쓴 내역 쭉 나오니까 그걸로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그 세무조사가 뭐 그런 것까지 보냐라고 하는데 약간 이걸 벗어나서 너무 과도하게 쓰신 케이스들 과도하게 때문에 하면. 왜냐면 자녀가 그걸로 막 금괴 사고 그러지 그래요? 네.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약간 가족을 다 넣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주택에 조부모가 이를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자녀에게 부담 부증해 해주면서 그러면은 이제 이 말 그대로 손주잖아요. 조부모님 입장에서는 손주가 이제 조부모님 나갈 때 임대 보증금 줘야 되는데 줘야 되죠. 안 주고 뭐 이런 아. 것들. 이제 좀 더 디벨롭 됐습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이제 계좌이체로 됐네요. 그런 케이스도 나왔나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제 조사 케이스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현금 줬네, 뭐 그 다음에 계좌이체해서 잡혔네, 이건 나오지도 않아요. 요즘은 너무 그 너무 잘 이제, 잡아내서 네, 너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감정 평가. 확실히 요즘 더 디벨롭이 돼서 감정 평가를 이제 터무니없이 너무 낮게 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감정 평가가. 실무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오늘 오면서도 봤는데 압구정 현대가 원래 뭐 125억 정도였는데 네. 90억 정도 거래가 두 건이 생겼다. 그럼 이 두 건의 거래가 어떠냐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저도 이제 평가사님에게 물어보고 싶긴 한데 이게 진짜 3자 간의 거래면 이제 가격이 30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압구정 현대를 증여를 한다? 그럼 감정평가를 받는다? 80억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확 내려가고. 갑자기 확 내려가요. 네. 원래 120억대였는데 한 달 만에 그런 가격 변동이 생길 수 있느냐? 제가 평가사는 아니지만 평가사님들에게 여쭤보면 가능합니다. 결국은 계약하고 나서 잔금이 끝난 거래 내역은 진짜 실거래가로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매매로 쓰기 네네. 때문에 그게 무작정 부인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정책의 효과가 발휘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족 간의 저가 양수도나 증여한다고 감정평가 받았는데 이 가격이 너무 낮아졌는데 이거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은 아니 정책의 효과가 발휘된 거다. 집값을 내리겠다고 정책을 써서 발의가 된 것이다. 라는 그렇죠. 걸로 소명을 한다. 네, 소명을 해야 되죠. 결국은 이 감정평가 가액 근데 터무니없이 너무 낮으면 좀 이슈가 되긴 하는데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점에는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할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감정평가라는 것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주관도 들어갈 것이고 감정평가라는 게 결국에 시세가 아닌 거를 시세를 간주하려고 하는 건데 시세라는 거는 아직 거래가 안 된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층, 향, 동도 다 다르고 네. 그러면은 그거를 국세청이 부인한다는 거는 뭘 기준으로 부인하냐 이거예요. 국세청이 매년 그 감정평가 사업을 합니다. 네. 올해 예산이 한 75억 정도 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주 대상은 뭐냐면 이제 보충적 평가 말고 기준시가로 신고 넣은 거예요. 상속세나 증여나 뭐 양도를.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이제 이 근처에 팔린 시세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가액을 그러면 우리 조달청이 매년 5군데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를 맡아요. 이제 5가지 감정평가 법인에 가격을 다 여쭤봅니다. 그래서 5군데 이제 평균액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 가액입니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시가 불인정성을 이제 20%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면은 그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세청도 이거 관련돼서 소송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겠죠. 18년, 19년도 이 처음 사업이 19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소송이 많이 걸리니까 정말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주세요. 국세청도 무작정 막 올려서 잡진 않고 많이 낮추는데도 이제 나는 억울하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최근에도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거 쓰는 거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딱 그때 법에 정한 그 기간 내에 감정평가를 하라고 하고 국세청은 좀 미래 시점에 추징할 때 감정평가 해도 된다라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어 있기는 해요. 네. 혼선이 좀 생기긴 하죠. 그럼 결국에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받고 이게 시세 간주 되겠거니 하고 그냥 넣었을 텐데 맞아요. 부인 당하면 황당하죠.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나는 감정평가사님이 해준 대로 넣은 건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국세청에서도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났어요. 보수적으로. 정말 소송에 이제 휘말리지 않기자. 그래서 웬만한 20% 갭까지는 오케이를 해주는데. 웬만하면. 근데 이제 지금 같이 방금처럼 현대 아파트 그러니까. 압구정 근데 30%가 낮아졌는데. 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한 달 만에 30억이 빠지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봐도 지금 시점에 나오는 감정 평가를 무작정 가격 낮다고 부인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감정 평가를 좀 뭐 여러 명한테 받아 놓는다든지 뭔가 네. 최대한 좀 뭔가 좀 대비는 하긴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많은
많은 평가사님들에게 여쭤봐요. 사실은 이제 이거 얼마 나오실 것 같냐. 탁상 감정이라고 하는데 많이 부탁을 드리죠.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저도 의뢰인분들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이제 약간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의뢰인분에게도 말씀드리고. 네. 또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와 이게 야 여차하면 이거 이제 서로 CCBB가 갈리겠구나 그 생각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정책 강하게 하나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증여성 거래들이 막 따다닥 찍히고 다시 또 올라가 있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노리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어요. 정책 세져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30%까지는 뭐 가격이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야 잠깐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증여하자. 왜냐하면 압구정 현대도 지금 아시는 분들은 저 가격 나오면 저거 딱 등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하자. 감정평가가 그러면 저거에 영향을 받을 테니까 네. 저걸 활용해서 우리도 이제 감정평가 낮게 그러네요. 받고 진행하자. 근데 이게 감정평가사 분들도 이게 참 그 곤란한 게 네. 실거래가 찍혔잖아요. 찍혔는데 그거를 부정하고 아니다 이건 110억이다라고 말하기가 맞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평가사님들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아니까 요거 등기 끝나고 나서 하시죠. 왜냐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냥 막 찍힌 거래일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빨리 등기가 찍히는 거 보고 네, 그다음에 찍히는 거 보고 하자. 확인하자. 그런 경우 야,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전략과 또 뭐 전술까지 필요할 것 같은데 증여를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증여를 하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맞아요. 하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우선은 증여하려고 하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 해서 10억 넘어가면 이제 자녀가 그것에 20% 가격이 있냐, 20%의 돈이 있냐 없으면은 좀 속된 말로 전화를 해도 저희가 상담을 아예 안 받아들여요. 아, 돈이 너무 없는 자녀면 네. 지금 어차피 상담의 결론은 못 합니다. 네.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괜히 유료 상담료만 받으면 아까우니까 네. 하지 마세요 그냥. 왜냐하면 자녀분이 이제 대학생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그 돈 빌려줘서 아니 본인 부동산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돈을 또 빌려줘서 하면 그게 거래를 믿겠냐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조사의 굴레가 너무 커질 텐데 그렇게 리스키하게 무리하지 진행하시- 말아요. 예. 오히려 약간 지금 정책 나왔는데 저도 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를 아니까 네. 조금 더 가격 떨어지실 것 같은데 근데 그때쯤에 다시 상담해 보시는 거 어떠냐. 왜 시점을 차라리 좀 조율을 해봐라. 지금 당장 막 이렇게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자산이 조금 많고 그리고 자녀들도 돈이 있다 그러면은 길게 봤을 때 어쨌든 세금 고려하면은 뭐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줄 때는 꼭 너무 무리하지 말고 맞습니다. 상식선에서 적절하게 상담을 좀 전문가들을 같이 좀 이렇게 끼고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몇 년 뒤에 또 막 증여세 엄청 나오잖아요. 맞아요. 가산세로 해가지고 가산세가 살벌합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거. 네, 엄청납니다. 괜히 조금 뭐 한 1, 2억 아끼려다가 한 뭐 5, 6억 나오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에 이제 매도자는 뭐 증여를 하든 뭐 양도를 하든 뭐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시고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나는 걱정되는 게 나도 이제 집을 살려고 왔어. 근데 이제 취득세도 걱정되지만 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니 뭐 이런 거 막 따진다고 하니까 요즘에 이제 30대가 강남 산다? 그럼 무조건 세무조사 뭐 이런 얘기들 막 들린단 말이에요. 거의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겁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아무래도 토지 구역 안에서 많이들 사실 것 같은데 뭐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건지. 우선은 지금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선 아파트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 2번 쓰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2번 쓴다. 네. 왜냐면 토지를 신청할 때부터 이미 쓰거든요. 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원래 토지 이것에 막으려고 토지 수용이나 이런 거 막으려고 만든 제도인데 이게 약간 변형돼서 말 그대로 토지 거래를 막으려는 거죠. 아파트를 막으려는 거 그렇죠. 아니고. 아파트 막으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청할 때 이걸 쓰거든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 근데 이제 이거 쓰신 거 모르셨냐고? 그냥 되던데요. 그냥 중개사님 해주셨어요. 알고 보면 중개사님이 제가 알아서 썼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끝나고 나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 이제 주잖아요. 그때 이제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본편을 이제 그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는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양식이고 네. 주택을 취득할 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거든요. 네. 제가 하시는 중개사님이 이 두 개가 양식이 다른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말해가지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토지 거래 관련된 거는 거기 토지 보상금 칸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는 또 2월 10일자로 또 바뀌었거든요. 네. 개정돼가지고 엄청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이제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저도 제가 아시는 중개사님하고 이제 직접 거래하면서 진행할 때도 있는데 근데 세무사님 무슨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 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이제 소득 금액 증명이나 막 이런 잔뜩 넣냐 오히려 시군구청 가면은 뭘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상관없어요 그래 넣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넣냐 담당자가 이런 거 필요 없다는데 저는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니다 시군구청 담당자님은 실거래가 보는 거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다 근데 선생님 제가 방어하는 건 그 다음 사람이라고 시군구청의 내역 국토부에 들어가면 그거 국세청에서 딸깍딸깍 해가지고 실질적인 본 게임은 국세청 조사다. 네. 왜냐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로 그 어떤 유관 기관에 통보돼 가지고 뭐 대출 쪽 잘못되면 금감원 가고 뭐 불법 대출이나 이런 거에 차명이면은 경찰청 가고 이렇게 네.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관 기관의 통계를 보면 국세청이 어차피 85%예요. 다 죄다 국세청 쪽이거든요. 결국은 증여세랑 뭐 네. 매출 누락 이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상대해야 되는 기관은 국세청인데 시군구청에 전달할 때부터 잘해야지. 그러면 그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청에 이제 허투루 넣었다가 추후에 연락 오면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이제 패턴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막 소문이 났는지 해서 이제 이건 세무사랑 상담 받아야 되구나 해서 세무사랑 상담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어제 신청하려고도 쓰고 그리고 나중에도 또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것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달라지면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 추후에 결국은 지금 5월 9일까지 토어제 연결되면서 거래에 대한 형태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두 개를 안 본다고는 해도 저는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쓸 때 최대한 똑같이 쓰려고 미리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촬영 끝나고 있다 오후에 상담하는 건이 그건데 네.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상담이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거 취득하셨는지 뭐 계약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취득할 예정이에요. 물건을 그러면 매도자랑 얘기하고 있냐? 아니요,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세팅해야 된다는 걸 알고 미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부터 이거 맞춰서 쓰셔라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맞춰서 쓰셔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 상대는 이제 사실 시군구청에선 실거래가 보시는 거고 그 다음 단계다.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두 번을 썼기 때문에 첫 번째는 조금 그냥 대충 썼어요. 두 번째 게 맞아요라고 하면 소명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거의 형태는 최대한 주장을 해야죠. 왜냐하면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도 사실 계약서 시점에 쓰는 거니까 잔금까지 내가 수많은 변동이 생길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중과세 때문에 이런 물건을 취득하시는 거 있잖아요. 세입자 낀 물건 취득하시는 분들 그 매수자분들은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세입자가 극단적으로 가면 2년이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28년 2월이니까 그때까지 봐준다고 있으니까 그 시점까지 본인의 소득이 2년간 변동될 건데 지금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쓰는 것이 약간 들어가면 좋을 수도 있겠다. 예측을 해서 쓰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왜냐면 본인 연봉은 예측할 수 있으니까 연봉을 넣고 배우자 연봉 넣어서 뭐 5대5로 취득한다 그러면 조금 더 소명 금액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관점을 넣고 아직 전세가 제가 27년에 끝나는데 그러면 그때 끝나고 어차피 그 자금을 매도 자금으로 넣지 않을 거냐 매수 자금 넣을 거지 않냐 그 자금도 생각해서 미리 기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호흡을 좀 길게 가져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어찌 보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되게 좀 보수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미래 전망치까지 좀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써도 된다. 네, 약간 본인이 벌 수 있는 소득은 넣어라. 그 대신 미래에 결국은 이 취득하고 나서 조사 나올 텐데 그때 이 너무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넣으면 안 돼요. 주식으로 내가 얼마를 벌 거다. 근데 예를 들어 잔금은 4개월 6개월이잖아요. 네, 잔금은 4개월 6개월이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네, 그 정도까지만. 막 2년까지 다 하는 건 그렇죠, 안 너무 되죠. 과하고 그렇구나. 결국 잔금 치르기 전에 모든 이슈들은 다 끝나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 30만 원 갈 것임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나?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안 되고. 야,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내가 뭐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뭐 괜히 뭐 이런 거 조사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거의 100% 이제 결국 증여예요. 부모님 차용증 같은 건가? 두 가지. 이제 차용증 위장 형태의 증여.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까지 많이 안 봤었는데 이번에 바뀐 2월 10일자 보니까 이것도 보겠다. 매출 누락이에요. 매출 누락. 사업장 매출 누락. 요거 볼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사업장 매출 누락을? 예를 들어서 그 칸에서 가장 요즘 이번에 심화된 게 현금 쪽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금이나 현금이 있었어.
첫 번째가 이제 현금이 있었어. 그럼 이거 현금 어디서 난 거야? 외화야? 그럼 외화 반출입 신고했었어?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금이 내가 예전부터 외화가 있었어. 너 외화가 어떻게 있었어?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국제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국제적 기업에 뭐 엄청 알만한 뭐 나스닥에 상장된 그런 기업들에 다니는 분들, S&P 500이나 이런 데 다니는 회사, 그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스톡옵션이나 이런 게 외국 계좌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근로소득만 받고 스톡옵션은 외국 계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당시 시점에 이제 이걸 주택을 살려고 이걸 이제 스톡옵션을 바꾸거나 그 당시에 받아놨던 달러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환전을 해가지고 주택 취득자금을 써요. 과거에는 이거 그냥 넘어갔을지언정 2월 10일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당시 그 당시 그럼 세금 안 냈네요. 때려버릴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원래는 한국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어느 나라 거주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지. 네네네.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냈었냐. 결국 이게 이제 교류가 안 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물론 각자에서 세금을 다 냈다고 해서 다 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거주자 국가에서 세금을 다시 정산해서 또 추가로 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다 안 된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으면 이거 이슈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달러를 갖고 왔다. 달러를 환전해 외국환 반입 제대로 된 게 맞냐? 요거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그냥 이제 이 외국환을 떠나서 그냥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 매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네. 그럼 현금 매출 누락. 그분, 이게 어떻게 생겼냐? 너 사업으로 번 돈은 보니까 10년간 뭐 요 정도. 신고한 거는 뭐 2억밖에 안 되는데. 2억 받는데 20억짜리 산다고? 전부 다 내 예금 적금에 있었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어디서 난 돈이야? 요거 볼 것 같고. 그다음 가장 대표적인 거 이제 증여. 증여랑 상속인데 네. 이 탭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증여세 그럼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상속도 신고 여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상속세 조사도 다시 백으로 가서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속세 때 내가 재산 받은 게 3억 원이다 네. 라고 신고했어요. 근데 이번에 취득한 때는 상속세 재산으로 받은 게 뭐 7억이다. 물론 이제 3억짜리가 7억의 재산 증가가 돼서 그래 썼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7억을 썼는데 잠깐만 당신 상속세 신고한 거 보니까 재산 가져간 거 3억밖에 없던데 왜 7억으로 신고했어요? 1억에까지도 가겠구나라고 저는 생각 들었어요. 보자마자 그냥 여기까지 가겠구나. 코인 뭐 이런 것도 써야 되죠. 코인도 써야 돼요. 예. 네. 가상자산 이제 매각금액 쓰는 건데 저는 이미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제가 이제 컨설팅 받아 쓰게 되면 그 다 듭니다. 업비트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코인 증명 얼마 있고 팔아서 얼마 됐다 이런 거 다 집어 넣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당해 넣어야 되고. 야, 근데 코인은 또 저런 뭐 바이낸스니 뭐니 또 외국의 돈을 또 가지고 있다가 또 사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런 것들도 어쨌든 소명을 다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바이낸스가 근데 알아두실 게 내가 코인 사고 판 내역 있잖아요. 그 1년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다운로드 해놔서 다 받아놔야 된다. 네, 받아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전세금이 뭐 27년이다 이 말은 이럴 때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용 형태. 네. 그러니까 내가 전세금이 어차피 내가 10억이 27년에 나와. 근데 나 지금 잔금 치러야 되니까 나 먼저 돈 좀 빌려줘. 이때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잔금 치를 때 어머니한테 뭐 먼저 돈을 빌렸다. 그러면 차용증 쓴 거고 말 그대로 전세자금 받기 전까지 월 이자 꼭 꼬박꼬박 내시고 그 전세금 받으시면 무조건 반환해야 된다. 네. 그 내역까지 볼 거다. 그러니까 이자를 무조건 줘야 된다. 맞아요. 근데 또 뭐 이렇게 특수관계인까지는 뭐 2억 1,700까지 이자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또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자 안 주시더라도 그러면 원금 상환이라도 꼭 해라. 네.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이거 다 무상으로 한다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뭐 월마다 원금 상환 얼마의 기록을 남기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 이자가 영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얼마라도 좀 넣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빌린 척을 하는 게 아니다. 빌린 거다. 네. 누가 합리적 경제인이 2억 원을 공짜로 은행에만 넣어놔도 사실 3% 이자 받을 텐데 네. 그럼 특판 상품만 넣어놔도 돈 버는 건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가족 간이더라도 이거는 빌려준 거기 때문에 빌려줬으면 제3자한테 빌려줬을 때 무이자로 하겠냐. 맞아요. 무이자로 해? 그러면은 최소한 원금이라도 갚겠지라는 개념으로 맞습니다.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부모가 2명이니까 한 명이 2억 또 한 명이 2억 이렇게 해가지고 뭐 4억도 줄 수 있고. 맞아요. 뭐 부모님이 또 이제 장인 장모님도 계시니까 뭐 이렇게 8억씩 줄 수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게 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인정은 근데 해줘요? 인정이 되죠. 결국은 원금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걸 능력이 봐야 될 것 있으면. 같아요. 예. 왜냐하면 8억이면 법정이자 4.6% 하면 사실 한 4천만 원 되거든요. 네. 3,500 정도 되겠네요. 그럼 3,500 과연 선생님 세후 연봉 그거 되세요? 근데 세후 연봉도 본인 생활비도 생각하셔야죠. 근데 막 너무 터무니없이 하면은 그거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꼭 그런 거 따져봐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증여를 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빌려주는 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좀 상식선에서 가능한 정도로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면 어쨌든 뭐 자금 소명만 잘 되면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이게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뭐 집을 못 사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 대신 이제 아까 빌렸던 차용 부분이 많으면 세무서에서는 이제 채무 사후 관리라 그래서 네. 그러면 매년 갚았나? 27년에 전세금 끝나면 갚은다고 했는데 자 전세 끝났는지 확인한 다음에 실제 변제했는지 해명 자료 요청이 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걸 꼭 염려하시고, 근데 해명 자료가 예를 들어서 27년도에 전세금 딱 반환한 거 확인하고 확인하셨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래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차용을 하고 나서 그냥 도중에 그냥 27년도쯤에 그냥 계속 갖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갖고 계시나요? 오케이. 근데 28년도 29년도 좀 있다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조사 나왔다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중복조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생. 그래요. 여기서 아주 극단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우선은 전세금 예를 들어 뭐 5억을 빌렸어요. 5억을 갚았어. 갚을 때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갚은 거예요. 대부업 같은 거 받아서 갚은 거야. 그리고 나서 엄마 이자가 너무 세서 미안해요. 다시 빌려주세요. 2달 만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네. 그럼 갚았다가 신규 대출인가? 네, 신규 대출. 그렇게 버는 거야? 네, 신규 대출. 신규 차용으로 보죠. 그럼 이거 너무 좀 그렇잖아요. 네. 계속 돌릴 수 있는 거. 결국 이제 조사 나왔을 때 그럼 다시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갖고 있었는지 확인해가지고 다시 스타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았다가 다시 받든지 네. 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간은 진짜 어쨌든 거래는 있어야 된다. 네, 변제 내역 있어야 돼. 계좌 내역 다 필요 없고 말은 듣지도 않고요. 어차피 네. 말은 누구나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정확한 내역으로. 데이터를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야,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 잘못 써가지고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걸 좀 걱정하실 것 같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넘어가는데. 맞아요.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게 아무래도 고가권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본인의 소득이 너무 없으신 분들이 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신혼부부가 조사가 진짜 많은 편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많고 이미 이제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셨던 분들은 막 네. 조사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염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주택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건데 네.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 넣고 보세요. 대부분 잔금 5월 9일 이후일 거란 말이에요. 뭐 대부분 그러게 많이 하시겠죠. 뭐 4개월 이내 하자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그 6월 7월 이후부터는 제가 거의 이건 좀 장담할 수 있는데 5월 9일 이후로는 매물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거래라는 뭐 아파트나 주택은 안 나올, 확 빠질 거예요. 그런 확률이 예전에 확률상 보면. 그러면 이제 6월, 2월, 7월, 8월 그때 잔금을 치르고 이제 할 건데 그때쯤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하나 세원이잖아요. 5월 9일 이후로 물건이 안 나오면 양도소득세를 잡을 수 있는 건수가 건수가 작아져. 건수가 적죠. 네네. 그러면 조사 인력은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건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거 안 봤는데 이 정도 가액 안 봤는데 다 봐야겠다.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본인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딱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잔금 뒤에 치르시는 분들은 이제 10억 이하도 다 조사하겠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지금 업무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 거니까 이제 다 보자 그냥 뭐 건수 그러게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캐파가 있으니까 여유가 되네. 그럼 증여세도 조사 다 한번 보고 증여 취득한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매매 취득 낮은 가액도 다 보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제대로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애매한 부분 있으면 꼭 좀 상담 좀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몇 번 이걸 해보니까 항상 아이고 간단해라고 해도 꼭 결국에 문제를 삼으면은 그 해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귀찮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시간과 에너지, 돈도 써야 되고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처음에 그냥 미리 뭔가 일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야 되지. 꼭 대부분 이제 행동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러면은 답이 없어요. 진짜. 일 다 치르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럼 답이 없습니다. 진짜. 계좌 내역 다 있는데 답이 그래서 없습니다. 그런 것들 좀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님이시죠.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이제 말했던 어떤 뭔가 일 터지고 나서 이제 뒤에 수습하는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게 어찌 보면 이제 상속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상속을 뭐 미리 대비한다는 게 한국인들 정서상 이게 쉽지 않고 거기다 이제 부모님이 또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병환으로 돌아가시면 그나마 대비가 되는데 갑자기 뭐 사고나 급사로 돌아가시면은 이제 상속은 돌아가시면 바로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부랴부랴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 상속 관련해 가지고 제일 많이들 하는 어떤 실수나 아니면 뭔가 제일 하면 안 되는 기본 이런 것들 먼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계좌인 것 같아요 결국은. 계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잘못된 세법상 잘못된 거예요. 세법상 잘못된 금융 습관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그냥 뭐 생활비 정도 주는 건 뭐 걸리겠어? 살아생전에는 관심 없죠. 왜냐하면 그 모든 계좌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10년치 딱 일자별로 딱 끊어가지고 모든 이체 내용 쫙 나래비 세워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제가 강의 가면 뭐 100만 원 이하는 안 본다던데, 그러면 제가 이제 딱 장표를 돌려드려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조사건이었는데 손녀한테 그 청약 2만 원씩 넣어준 거 네. 120건을 딱 119건이었어요. 한 건은 이제 월수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119건 딱 해가지고 이거 240만 원, 56만 원 추징했습니다. 뭐 이런 걸 봐. 보죠. 그게 상속세법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잘못된 금융 습관이 이제 미래 한 번에 이렇게 나에게 오니까 네. 그거를 좀 잘 컨트롤하셨으면 좋겠다. 야, 근데 그게 약간 한국 정서상에서는 아니 뭐 쉽지 않죠. 손녀한테 2만 원 주는 거는 뭐 그 세뱃돈도 주는데? 라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뭐가 다른 거예요? 결국은 이제 청약저축은 자산 형성이잖아요. 네. 이게 생활비는 피부양자 생활비는 일시적이고 소모적으로 쓰는 거는 괜찮은데, 첫 번째로 피부양자 생활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녀에게 아버지가 주는 건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건 아니에요. 안 돼요.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대를 건너뛰어서. 네. 아버지 어머니가 줘야지. 이게 되고, 두 번째로 자산 형성하면 안 되고. 네. 그럼 세 번째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생활비 주는 건 인정 안 해줘. 그건 안 되고 경제적 능력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뭐 사는 곳이 비싼 동네에 살면 경제적 능력을 더 높게 봐주고 그런 건 없나요? 자녀의 결국은 이 소득 요건. 자녀가 이제 막 백수다. 네. 그럼 뭐 생활비 좀 줄 수 있지. 이걸 좀 인정해 주는 게 좀 있는데, 자녀가 뭐 고액의 연봉자인데 뭐 생활비를 계속 준다? 그럼 징역. 그러게 이제 또 보는 거죠. 그것도 그냥 어떤 기준은 없는 거죠. 기준이 딱히는 없어요. 예를 들어 둘이서 맞벌이해서 천만 원 버는데 아빠가 봤을 땐 너무 돈이 없는 것 같아서 주는 건 안 되는 거고. 아예 안 되죠. 근데 뭐 이 둘이서 막 200을 벌어. 그래도 안 되는 거고. 약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벌면 다른 세법에서는 세대가 독립됐다고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한 달에 한 90만 원. 9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조금의 경제 활동이라도 하면 그냥 따로 봐야 된다. 네, 따로 봐야 하는 돼요. 거죠. 특히 이제 손자 손녀한테 뭐 이쁘다고 주는 거는 안 된다. 그렇죠. 뭐 그런 이게- 걸 이미 줬어요. 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여를 빨리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막 다 신고하라고 하긴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게 최근에 저도 보았는데, 이제 항상 설날 때마다, 명절 때마다 나오는 그 네. 이제 뉴스가 있는데, 증여세 말 그대로 설날에 세뱃돈 줬는데 네. 이거 손주에게 징여세 신고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것들은 국세청도 웬만하면 봐주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통념상 주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가액.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풍이. 뭐 예를 들어 우린 유대인을 따를 거야 해서 뭐 2천만 원씩 막 줄게. 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너무 높은데.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추징될. 이것도 그냥 몇만 원 수준인가요? 네, 세번 몇만 원 수준이죠.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걸로 이제 너무 자산 형성할 정도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네. 그건 추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살아생전에는 거의 다 이제 맨날 계좌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익스큐즈 되는 것 같은데, 네. 상속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소명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좀 높긴 하지만 이 손주 그냥 이 뭐냐 용돈 준 건데 이것까지 걷냐, 그러면 예 알겠어요 뭐 이래 넘어가실 때도. 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돌아가시고 10년 전 거를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내가 근데 난 오래 살 것 같아. 그럼 예를 들어 젊을 때부터 55세 때부터 손주한테 세뱃돈을 막 많이 준 거예요. 네. 막 줬어. 그리고 막 입금을 막 다 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14년 차에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4년 전에 준 건 괜찮은 건가요? 13년, 14년. 계좌는 12년에 준 웬만하면 건 딱 10년 거만 보세요. 거의. 그 전 거는 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징여의 계속적이고 반복성 있으면 15년 전 거. 다 봐요. 네, 또 봐요. 그러면 젊으실 때 많이 줘야 돼. 그런 거네. 차라리 아기 때 세뱃돈 많이 주고 애가 좀 청소년기 되면은 이제 2만 원 정도만 조금씩만 내가 옛날에 많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또 상속세가 증여세랑은 다르게 또 공제도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증여를 꼭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내가 어차피 상속세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대략 재산이 한 어느 정도면은 증여를 하는 게 맞고 그 이하면 그냥 상속세가 낮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재산에서 채무를 다 빼신 금액, 순수한 네. 금액. 그 아파트가 내가 뭐 10억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 전세 보증금이 뭐 극단적으로 6억이다. 그러면 네. 사실 차감하면 4억밖에 안 남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금액이 5억 원 이하다 그러면은 증여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상속이 오히려 낫다. 차액이 5억 정도면 네.
일괄공제가 5억 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배우자가 나는 같이 살아있다. 그러면 인별로 따지시는데 결국 배우자가 있으면은 내가 먼저 좀 돌아가셨다고 쳤을 때 배우자가 있었다 그러면 10억 원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세금 관점인 거고 살아생전에 이제 자녀들에게 좀 나에게 더 잘한 자녀에게 죽은다거나 좀 힘든 자녀에게 먼저 준다라는 개념은 증여 관점에서 세금을 떠나서라도 주라라고 말할 때는 있죠. 왜요? 그거 아니, 결국은 상속 다툼이 일어나니까. 상속 다툼 네.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뭐 5억 미만인데 뭐 싸우냐 이러시는데 아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와서 한번 말씀을 네네. 올리긴 했지만 2천만 원 갖고 싸우는 게 50%가 넘습니다. 그래요. 감정인 것 같아요. 상속은. 2천만 원으로 싸우면서 막 변호사 사면 돈이 더 들 텐데도. 네. 근데도 소송을 접수한 게 2천만 원 이하가 50%고 네. 1억 원 이하가 80%니까 대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감정인 것 같아요. 아니 오빠 그때 더 많이 받았잖아. 맞아요. 내가 장남이니까 더 받지 마. 이런 순간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 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서로 안 본다라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플 거라면 그렇죠. 미리 살아생전에 이제 뭐 가름알 좀 타라. 그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야, 근데 또 이게 세금이 10억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미리 만약에 10억을 준다 그러면 증여세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야,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차하면 네. 그러면 유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속 재산으로 되지만 이 사람한테 먼저 이 말 그대로 재산권을 픽스 시킬 수가 있죠. 그 명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유언장을 고치고 맞습니다. 자, 올해는 너가 87점, 너 둘째는 77점 분발하시고요. 이런 거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거 진짜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세금이 참 뭐랄까요? 이게 가족들을 또 이렇게 너무 냉정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세금을 또 아껴야 되니까 이게. 저랑 그래서 상속 미리 사전 상속 상담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작성한 유언장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아 예, 그렇구나. 내년에 바꾸려고 막 이러세요. 아 진짜로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사전 증여 재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거는 이제 증여는 뭐 보통 뭐 10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같은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10년치 내역 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내에 결국 계좌네요. 진짜 간단하게 솔팅만 해가지고 준 거 받은 거 내가 상계해가지고 나머지 소명하세요 이거거든요. 네. 결국 그게 내역이 이제 많으면 이슈가 되는 거니까.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면 옆에 뭐 메모라도 달아놔야 돼요. 그렇죠. 혹시나 이제 이게 빌렸었던 거다. 왜냐하면 이게 증여와 차용으로만 구분해도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서 9년 전에 이게 그냥 덩그러니 계좌에 5억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증여 받았어봤자 어차피 상속재산은 얹어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빌린 거라 해도 상속재산을 얹어주는 건 매한가지인데 뭔 차이냐. 다르죠. 왜냐하면 이때는 증여세 안 낸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산세가 막 100% 정도 잔뜩 머금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한 1억 정도 더 내는 꼴이다. 네. 하다못해 빌린 거였다라고 이거 얹어버리면 차라리 심플한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살아생전에 정리를 잘해야 된다. 대부분 이런 큰돈 자녀가 받는 이유는 또 이제 앞서서 계속 얘기했었지만 주택 취득할 때 꼭 이슈거든요. 네. 그때 그러면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나 그때 차용증 써서 채무 사후 관리 했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입증되면 오히려 상속세 때는 또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무에서 1년에 2억, 2년에 5억이라는 말이 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건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네. 요즘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통장에 이제 손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사실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통장 손댔다 그러면 사실 그거 범죄거든요. 이제 네. 상속인들끼리 얘기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협의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전에도 이게 손을 대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막 형제가 갑자기 안 오던 아버지 병문안을 온다? 그럼 통장 막 노리고 빼가고 진짜 있어요. 그러면은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에 예를 들어서 현금 뺀 내역, 아니면 부동산 팔았는데 그 매각금액이 어디 갔는지 몰라. 네. 갑자기 부모님이 2년 전에 10억에 팔았는데 매각대금 지금 하나 1원도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 아버지가 막 대출을 5억 받았는데 대출 자금이 어디 갔는지 몰라. 문제는 이제 상속인들은 그러죠. 난 이거 모른다. 내가 안 썼다. 진짜 네. 내가 안 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입증을 못하면 상속인이 그냥 때려 맞는 거예요. 무조건 중요한 거다. 예, 무조건 너가 가져간 걸로 추정하겠다 해서 증여로 보진 않지만 상속재산에 얹어버리거든요. 20%랑 2억 중에 작은 금액을 빼서 얹어버리는데 결국 제가 소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이 지금 몸 불편하다고 재산 금기 시대 있고 막 손대면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좌라도 내가 쥐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 상속인 중에 한 명이 그걸 다 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협의를 해서, 야 부모님 재산 현금성 자산이 꽤 있더라. 야 우리 이거 혹시나 아버지가 이거 잘못하면 다 위험하니까
하다못해 뭐 통장 거기에 우리 거 알람 울리게 알람이라도 걸어두자. 뭐 100만 원 빼가면 띠링띠링 울리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가 터지는지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부모님들이 막 병원 와서 고마워 막 300만 원 주시고 그래요. 진짜로. 저도 갔어야 됐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진짜 펼쳐집니다. 진짜 터무니없지만 사기꾼들이 꼬여요. 현금이 나가는 거를 제일 조심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돈 빼가지고 맞습니다. 뭐 그냥 이름만 딱 써 있고 300 이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최악은 이제 현금 인출 금액인데 어디다 쓴지도 모르고 부모님 집에 갔더니 막 현금은 없고. 그러면 이거를 약간 미리 좀 이렇게 모의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도 해주나요? 이렇게 뭐 상담을 하면 상담사가 이렇게 내가 국세청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거 막 이렇게 좀 체크도 해주시나요? 저는 이거 미리 컨설팅하면 짜드려요. 그래서 이제 계좌 내역 쭉 주시면 이 패턴 이건 뭐냐? 뭐냐? 물어봐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간병인한테 준 돈이다. 그럼 간병인한테 확인증 받았냐? 확인증 빨리 받아놔라. 왜냐하면 간병인에게 돈 준 돈 이거 내가 결국 입증해야 되는데 간병인 분이 돌아가시면 친절하지 않다 생각보다. 네. 왜냐면 내일 끝났는데 왜냐면 소득세 신고 그 동안에 안 돼 있잖아요. 간병인 분들도 막 현금 많이 받잖아요. 엄청 많이 받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또 소명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환장하죠. 연락 끊어버리니까. 연락 차단해버리니까. 네. 야, 요즘이야 이제 간병 업체 통해서 많이 이제 양성화가 돼서 간병 업체 주면 되니까 좀 되는데 그거 아닌 것들은 결국 이슈가 생겨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부모님 모시면서 뭐 쿠팡 사고 뭐 했다. 네. 근데 사용 내역은 막 3억이에요. 근데 쿠팡의 사용 내역 다 긁어와서 의료 소모품을 긁어와도 한 4천,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막상 그 계좌 열어보면 뭐 손주 태권도 학원비 막 이런 찍혀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결국 이제 기억의 왜곡이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다. 결국 이거 손주에게 막 나간 거 아니냐. 오해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내역 부모님의 계좌는 딱 칼같이 나눠야지 내 것에 희석해서 쓰는 순간 10년치 계좌 내역 다 보게 될 텐데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한두 개 오해 때문에 전체를 약간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맞죠. 제일 좋은 건 그러면은 부모님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어쨌든 확실하게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체크하고 부모님을 위해서만 써야죠. 그리고 가능하면 자식과의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시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아프시면 부모님 계좌에서 돈을 써라 제발.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내줘봤자 맞아요. 인정도 안 해준다. 대부분 근데 부모님 때가 되면 소득은 없고 그냥 집 하나 있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시니까 이제 엄마 뭐 여행도 다녀와 하면서 막 계속 막 뭘 주잖아요. 맞아요. 돈 모아서 막 갯돈 모아서 주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상속 재산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네. 네, 주택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억울해 하시죠. 근데 네. 이럴 수밖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죠. 차라리 그러면 주택 연금을 신청해서 그냥 그걸로 쓰시는 게 엄청 권해드려요. 훨씬 낫다. 네, 펑펑 쓰고 돌아가시라고. 아니 그게 오히려 속 편한 거죠. 맞아요. 네. 그걸로 그냥 차라리 뭐 애들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맞아요. 그게 더 낫다. 차라리 나요. 근데 주택연금도 이제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까다롭죠. 네. 야 이게 상속세든 증여세든 뭐 아니면 양도세든 이렇게 세금이 0일 때가 있잖아요. 0 아니면 뭐 진짜 뭐 너무 적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신고 안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나요? 그래도 제가 이런 유사한 콘텐츠를 많이 찍어서 저는 상속세 영원이어도 저한테 의뢰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이제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게 가격을 올려야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속은 부동산 기반이거든요. 주택 한 채 이럴 때가 많거든요. 최근에 오신 분도 그 뭐였지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전이랑 대지 두 필지였던 것 같은데 그냥 기준 시가로 신고하면 4억 8천? 근데 어차피 배우자가 있어서 10억까지는 상속세 안 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감정평가에서 무조건 올리세요. 감정평가 그게 뭐예요? 뭐 얼마예요? 수수료예요. 수수료 한 100만 원 드실 거다. 돈을 제가 왜 내요? 막 아니 시뮬레이션 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이 감정평가가 한 8억 5천까지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다음에 선생님 어차피 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매 취득만 취득이 아니라 상속 취득도 취득인데 미래 팔 때 선생님 취득가액이 4억 8천 되는 것보다 8억 5천 됐었을 때 세금 얼마 딱 10억까지 기준 잡아서 해줬더니 한 1억 2천, 1억 3천 정도 더 줄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상태에서는 취득 자산을 최대한 좀 높여놔야 네. 나중에 팔 때 내가 나중에 팔 때 좀 세이브가 된다. 그렇죠. 나중에 10억에 팔면 취득가액이 4억 8천일 때랑 8억 5천일 때랑 차익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사실 땅은 뭐 감정평가 금액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높여서 공제 액수를 최대한 활용을 해라. 그래야지 미래 팔 때 이 양도소득세 낼 때 피눈물 안 흘린다고. 오, 그런 게 있었구나 해서 맞아요. 돈 무조건 써서 해라. 이건 제가 당연히 권해드린 거 세금 계산해 보니까 무조건 해야 되네. 토지도 양도세가 셉니다. 엄청 세죠. 세요 이거. 거기다가 이제 농사 안 지은 비사업용 토지라서 그러니까요. 또 올라가니까. 최대한 좀 높여놓는 것도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요즘은 많이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세금은 그냥 신고를 최대한 한다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또 대비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항상 좀 사고 터지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이 이렇게 좀 복잡한 걸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 또 그냥 막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뭐 마지막으로 또 세무사님 나오셨으니까 뭐랄까 이 세금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인식 전환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이러겠다고 하면 엄청 혼란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혼란스러운데 제가 딱 보면은 이거 장기적으로 갈 사람도 있고 단기적으로 갈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만 너무 매몰돼서 일을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화 듣고 뭐 이래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료가 막 비싸셔서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상담은 한 10분 정도 이게 가르마를 타들이면 그러네요 라고 해결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 때문에 지금 당장 뭘 할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약간의 뭐랄까요 건강진단 같은 거 그런 느낌인데 대부분 10분 이내에 해결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밥 먹고 이것만 10년 했으니까 10분 만에 해결이 좀 나오는 편인데 뭐 본인의 의견도 있겠지만 이 부동산만 좀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이런 말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인사이트도 좀 들을만 하네 라는 관점이면 전 충분히 이제 자산관리 몇십억짜리신데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요즘에 그냥 챗 GPT한테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러다가 또 사고 터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챗GPT에 월 거의 몇십만 원 쓰거든요. 다 하고 유료 최고 좋은 거 쓰는데 전 아직까지 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얘가 나의 자리가 아직은 좀 있구나. 내 거는 아직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소탐대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이게 뭔가 그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물어본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좀 바뀌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거 아끼려다가 너무 큰 세금 내시는 분들 저도 많이 봐가지고 끔찍하죠. 네, 그런 생각은 좀 이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또 복잡해진 세금 제도 변화부터 또 증여 상속까지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안 그래도 또 저희가 또 같이 바이집 멤버십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이번에 또 오프라인 특강을 또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것들이 다 이제 일반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자기 상황에서는 또 다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한 또 1대1 또 상담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원하시면은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세무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